여기 한 한국 기업을 두고 태국 정부는 그동안 태국 땅에서 돈 벌게 해준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나라라며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태국 국민까지 해고하는 거냐며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돌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린차이라고 해요. 저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방콕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오빠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보지는 못해요. 저는 항상 꿈이 많았어요. 방콕에서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절망적으로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죠. 방콕의 번잡한 거리와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자라면서 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삶은 불공평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에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툭툭을 운전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장거리 운행도 문제없이 하셨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가능한 오래 일하려고 하셨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어요. 매일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피곤한 몸을 간신히 끌고 들어오셔서 잠시 쉬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항상 웃으며 저희를 위로해주시고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죠. 그 모습 덕분에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주부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저와 오빠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시고 늘 저희 안부를 걱정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큰 기여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결코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의 노고 덕분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고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은 대부분 오빠 판스리에게 있었어요.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성실하게 공부하며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태국 지사에 취직한 후 그의 월급은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오빠가 받는 월급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걸로 우리 가족은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일을 조금 줄이실 수 있었고 엄마도 가정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오빠는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빠의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고 그를 본받아 나중에 저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렇듯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고 저는 그런 가족 속에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작은 목표일지라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죠. 저는 오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오빠는 효율적이고 성실했으며 항상 자신의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죠. 이런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는 부모님께 자주 효도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부모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안 분위기도 늘 화목했어요. 오빠가 만들어준 이 안정적인 분위기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어린 저에게 커다란 본보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처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 역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였고 그것을 통해 오빠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저도 오빠처럼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적에는 기계와 관련된 일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오빠가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듣다 보니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제게 자극이 되었고 나도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꿈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오빠도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자동차는 한국 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꿈이 되었죠. 만약 그곳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가족에게 가져다준 안정감처럼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게 된다면 월급도 나이에 비해 괜찮을 테고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경력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부모님께도 더 좋은 생활을 제공해드릴 수 있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빠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며 우리 가족이 항상 잘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언제나 오빠의 뒤를 따라가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빠가 다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태국지사예요. 오빠는 그곳에서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생산된 차량들의 품질을 검사하고 불량 제품을 선별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세계적으로도 큰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있어 꼭 가보고 싶다거나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저 오빠가 회사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가끔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한국과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들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오빠는 가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큰 한국 기업들이 왜 태국에 지사를 세우고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빠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오빠는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바로 저렴한 노동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국 노동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가 이곳에 와서 사업을 확장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충분히 유능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빠의 설명을 듣고 나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가 태국에 온 이유가 단순히 값싼 인건비 때문이라니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저를 비롯한 태국 노동자들이 그저 더 낮은 임금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이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모든 한국 회사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대자동차가 그런 이유로 태국에 진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들의 능력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의 가치관이나 경영 방식에 크게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는 것이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때는 다른 모든 걸 뒤로한 채 오로지 성과와 취업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제 주위 친구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에 열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추천하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이전에 접해본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전개,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저는 점점 K-팝을 즐겨 듣게 되었고 특히 BTS의 음악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메시지와 에너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추구하던 저 자신이 어느 순간 매주 새로운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BTS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때는 그 감정이 더 새롭고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BTS가 좋은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저 자신에게도 참 신기하고 낯선 경험이었어요. 학업과 취업이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제가 이제는 엔지니어링이나 취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게 된 것이니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한국 문화와 K-팝이 가진 창의성과 열정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성에만 집중하며 놓쳤던 예술적인 감각과 감정의 깊이를 일깨워준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고 저는 그 매력을 더 이상 뿌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감정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저는 늘 학교 성적이나 취업과 같이 효율적인 목표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실용성과 성과에만 집중해왔던 저에게 갑자기 전혀 다른 것들이 마음을 끌기 시작한 거예요. 엔지니어링이나 취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관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자신의 변화가 낯설고 신기하기까지 했죠. 이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그 끌림은 너무 강력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강렬한 에너지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그 흥미는 빠르게 깊어져 갔죠.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나오는 엔터테인먼트와 그 문화에 푹 빠져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저임금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중적인 감정은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경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마음의 중심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현장에 직접 발을 딛고 싶다는 열망이 점차 커져갔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나는 한국에서 살게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판스리는 분명히 지금의 저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항상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왜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것에 빠져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빠는 제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저 현대적인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모습만을 바랐던 사람이에요. 오빠는 늘 저에게 취미는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 미래야라고 말했었죠. 아마 K-팝이나 드라마에 시간을 쏟는 걸 보고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빠는 제가 음악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직장 생활에 더 몰두하길 바랐어요. 오빠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빠는 늘 미래를 계획적으로 설계하려 했고 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감정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고 오빠는 답답해했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오빠의 논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오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제 안에는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그저 취미 이상의 의미였어요. K-팝과 드라마는 저에게 일종의 탈출구였고 무언가에 푹 빠져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오빠는 항상 더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오빠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오빠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게도 그런 면모를 기대했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처럼 논리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 저는 자주 의견이 충돌했어요. 오빠는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건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되라고 말하며 저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에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저 제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달랐던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갈등도 우리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다름이 곧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특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술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 생활을 보내왔어요. 특히 마지막 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컸죠.
저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그러나 대학교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현대 같은 대기업에 취직할 만큼 뛰어나지도 않았죠.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판쓰리처럼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제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과 태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현대가 태국 지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 가족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현대에 입사해 몇 년간 일해왔던 오빠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오빠의 직장 덕분에 경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안정감이 단번에 사라져버린 거죠. 현대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오빠에게는 꿈을 이루는 공간이었고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은 마치 우리 삶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상황은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목표도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역시 실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혼란 속에 빠진 채 앞으로의 방향을 잃은 듯했죠. 현실은 더 이상 저의 기대나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판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일자리를 잃고 난 후 우리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집안의 웃음과 대화가 넘치던 때가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모두가 어떤 변화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곤 했지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항상 나와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던 분이 요즘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실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애써 평소처럼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 노력했지만 그 손길에 담긴 불안함은 누구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쓰리, 그녀가 가장 크게 변했어요. 그녀는 평소에 활기차고 집안 분위기를 살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나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 건 간헐적인 타자 소리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음뿐이었어요. 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해보려고 했어요.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학업에 매진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리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 자꾸만 판쓰리가 현대에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 그때가 그리워졌죠. 그녀가 회사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판쓰리는 우리 가족에게 큰 자랑이었어요. 그 회사는 단순히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하던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안정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그리고 무엇보다 판쓰리 자신조차도요. 저는 문득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현대자동차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곳에서의 일과 동료들이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감을 함께 잃어버린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판쓰리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어딘가 힘겹고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은 그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지 고스란히 말해주는 듯했죠. 그의 손은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서류들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판쓰리는 꼼꼼하게 주식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가 투자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판쓰리는 그 시장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었죠. 중국 전기차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에 따라 그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저축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치 못한 폭락을 맞이했고 그의 저축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투자금 손실을 되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판스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떤 말도 그가 겪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조용히 그 곁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판스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그의 말에는 결의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는 불안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해결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판스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판스리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원래 말없이 묵묵하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고 걸음걸이마저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이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종종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라며 스스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말하곤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없는 듯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그분이 간혹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판스리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침묵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무거운 감정들은 우리 모두를 점점 더 조용하고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우리 마을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마을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그런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 중 한 명인 지영이라는 여성이 저희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듯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묻고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친절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희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영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판스리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판스리는 일자리를 잃은 뒤로 몇 달간 집에만 계셨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돈을 잃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져 있었죠. 평소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였지만 그때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감정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영이 가족의 이야기를 물어보자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눈물을 쏟으며
판쓰리의 실직과 실패한 투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한다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의 따뜻한 말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판쓰리는 태국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환대해 주었어요. 비록 그들이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한 가지를 주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인 박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물류 관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화려한 일은 아니었고 판쓰리가 꿈꾸던 직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은 일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판쓰리는 그 일을 맡기로 했고 천천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에서 받던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로운 일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명성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생활을 꾸려가는 단순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삶이었죠. 아버지도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그 미소는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긴 것처럼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제 감정은 언제나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패션을 동경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고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판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뒤처리를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판쓰리를 도와준 이 한국 선교사들과 교민들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삶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판쓰리를 따라 현대에서 일하고 우리 가족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멀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처럼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어요.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희망의 순간도 있었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세상 모든 게 흑백으로 나뉘는 건 아니라는 것. 나라들도 사람들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국경을 넘은 친절과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저는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대해, 그곳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 가서 단순히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의미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 속에는 가능성도 가득했어요. 그 정도면 지금은 충분하다고 느꼈어요.